남편이 연애 때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는 고아라고. 처음엔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고아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자랐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라고. 아버지가 남편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할머니랑 살다가 독립한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안 계시냐고 하니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돌아가셨다고도 말하는 둥 얘기가 앞뒤가 안 맞고 밝히기 싫어하길래 아픈 과거가 있나 보다 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 보였지만 좋은 대학에 번듯한 직장 다니며 저와 연애하는 3년 동안 언성 높인 적 한 번 없이 다정다감했던 남자입니다. 도덕성도 참 높아서 길에 쓰레기 한 번 버린 적도 없고 측은지심도 많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서 참 가슴 따뜻한 남자예요. 그런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남편은 제게 청혼하기 전 자신의 복잡한 가정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중3 때쯤 아버지가 중증 폐렴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신 이후부터 부모님이 매일같이 집에서 싸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불쌍해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대들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이 못마땅해 그 다 큰 아들을 빗자루며 의자며 손에 집히는 대로 때렸다네요. 아버지는 누워서 눈물만 흘린 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셨고요.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들 둘 낳고도 살림은 내팽개치고 그렇다고 일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 폐물까지 훔쳐가며 폐악질을 했고 그나마 돈 잘 벌어오던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게 되니 간병도 안 하고 그저 짜증만 내시며 남처럼 굴었다네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버지를 업고 병원에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고1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돌아가셨다고 해요. 지금도 미스테리인 것이 아버지가 주무시기 전에 창문 꼭꼭 닫고 보일러와 라디에이터도 따뜻하게 잘 틀어놓고 방을 나왔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 계시던 안방이 냉동실처럼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보일러와 라디에이터는 꺼져 있고 아버지 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 틈으로 눈비가 다 몰아쳐 들어와 아버지가 계시던 방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겁니다. 남편이 오열하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지만 이미 밤새 돌아가신 뒤였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었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바람 때문에 창문이 열린 거라며 수사를 급하게 종료했고 의혹만 가득한 아버지 사망 사건은 사실은 아내가 남편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죽인 거라는 흉흉한 소문만 동네에서 돌며 마무리 지어졌다네요. 아버지 잃은 슬픔도 잠시 남편의 어머니는 말 잘 듣는 남편의 8살짜리 어린 남동생만 데리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해요. 물론 몸만 간 게 아니었죠. 남편이 남아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챙겨서요. 보험금 수익자도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했으니 보험금도 아마 몇 천만 원 챙겼을 거라네요.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가족도 잃은 남편은 학교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 당직실에서 한 달 정도 잠을 자며 학교를 다니다가 할머니가 동네 사람에게 뒤늦게 소식을 듣고 울면서 교실에 찾아오신 이후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네요. 흰 쌀죽조차 귀할 정도로 찢어질 듯 가난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할머니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덕분에 남편은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고 도끼에 가득 차서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 결과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연봉 높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대요. 정신없이 돈을 모아 할머니를 위한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드리고 못다한 효도를 할머니께 다 해드렸다네요. 저도 결혼 허락차 할머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얼굴과 손이 많이 상하셨지만 그 미소만큼은 성자만큼 인자하고 자애로우셨어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정사도 사실 평범하진 않거든요.
술과 도박에 빠져 살며 매일같이 엄마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아빠 밑에서 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비로소 평안을 얻었지만 아무튼 저도 아픈 기억이 있는 터라 남편의 상처 역시 제 일처럼 가슴 아팠어요. 저희는 손을 맞잡으며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결혼식엔 남편 혼주석에 남편의 할머니만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처럼 평생 모실 생각이었는데 저희 결혼 생활 하는 거 겨우 반년 보고 돌아가셨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아들, 딸 낳아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게 가정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 6주년에는 아들, 딸이 동전 모아 집 근처 꽃집에서 산 꽃다발과 남편의 깜짝 선물인 제 USB 차도 받으며 눈물 펑펑 쏟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 시간도 잠시 몇 주 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고향 동생의 결혼식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동생들에게 나눠준 명함이 화를 불러 일으켰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남편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 도련님이죠. 도련님과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겁니다. 도련님이 그렇게 어찌저찌 남편의 연락처를 캐물었고 20년이 훨씬 넘어서야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실 어머니에게만 악감정이 있었지 당시 어린 동생이었던 도련님은 늘 그리워했었거든요. 너무 어린데 그 악독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어디 고아원에 처박혀 있진 않을까 생각하며 전국에 있는 고아원에 연락도 해보곤 했대요. 물론 남동생의 이름은 없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도 요령이 없어 동사무소에서 서류 떼는 방법도 몰랐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남동생은 어머니와 경기도 모처에서 잘 살고 있었던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가슴속에서 관심을 끊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남동생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였죠. 저나 남편이나 40이 넘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남편 역시 예전만큼의 폭풍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혹시라도 보게 될까봐 그 점에 조심스러워하며 처음엔 남동생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딱 한 번만 보자고 졸라대는 통에 결국 만남을 가졌고 남편은 뒤늦게 몰려온 감정에 잠식되어 상봉하자마자 거의 30분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서 울었죠. 그런데 도련님은 처음에만 조금 울었고 나중에는 덤덤한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타게 만나자고 했던 그리운 형인데 막상 만나니 태도가 좀 돌변한 듯 차갑게도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3자인 저만 느낀 듯했고 남편은 정신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게 된 도련님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면서 그제야 울더군요. 엄마 손잡고 뭣도 모르고 고향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어느 산골짜기 집에 들어가 숨은 듯 살았대요. 어머니는 남편을 죽인 살인자일 거라는 주변의 모함 때문에 괴로워서 도망친 거였고 그나마 말 잘 듣는 막내 아들마저 없으면 살 자신이 없을 것 같아 데리고 나온 거라며. 그런데 집 나오자마자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대요. 사망보험금도 거의 잃어버린 수준으로 그냥 없어졌다나? 그래서 쓰질 못했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게 되고 시동생이 어린 나이부터 5만 가지 알바를 다 하며 어머니 병간호를 했답니다. 서류상으로 형이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게 됐지만 어머니가 아들한테 피해주기 싫다며 연락을 극구 만류한 까닭으로 형에게 찾아오지 못했었다며. 현재는 항암 치료 중이지만 오늘 내일 한다며 먼 아랫지방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한다더군요. 남동생은 전국 돌아다니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생 연락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연락하면 형인 남편도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미리 얼굴이라도 보라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어찌나 꺽꺽 울던지. 남편도 그 말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본인의 삶을 기구하게 망쳐버린 어머니지만 위암에 걸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니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시동생이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 언제까지 살지 몰라. 의사는 아마 3개월 넘기기도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온 남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내내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고 큰맘 먹어 어머님을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당신도 평생 마음에 한이 남지 않겠어? 모셔와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당신도 풀어. 그리고 떠나시기 전까지 잘 간호해드리자. 당신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여보, 나 정말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제게 안겨 통곡하는 남편을 달래 시동생에게 연락해서 어머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참고로 남편과 저 둘이 악착같이 모아 서울에서 괜찮은 42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방은 4개였고요. 창고처럼 쓰던 방 하나를 깨끗이 비워 그곳에 어머님을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아랫지방에서 올라오신다던 어머님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고 저는 그것보다 어머님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시한부 3개월 남았다는 시동생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통통하시고 낯빛도 건강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으시고 머리도 부시시 하셨지만 분명 그 모습은 오늘 내일 하는 중증 환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어요. 에구구 힘들어라. 아들아, 내 큰아들아, 잘 있었니? 미안하다. 하시며 남편을 끌어안고 큰 소리로 오열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처음에 생각했던 아픈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라 감정이 이내 복받친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다가 저희 아이들을 차례로 소개시켜드리고 방에 모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프신 분 같지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항암 치료는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가망이 없다나 봐. 그냥 중단했어. 의사가 항암 안 받아도 된대요? 응, 이제 안 해도 된대. 그냥 죽을 날만 받은 거지 뭐. 그런데 아들아, 며느라, 내가 오면서 뭘 먹질 못했는데 죽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겠니? 아, 네. 죽 드셔도 괜찮으시죠? 제가 어머님 도착하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위암 중증 환자는 유동식 같은 거 겨우 드신다고 해서 저희가 한 박스 좀 사다 놨거든요. 유동식? 캔에 있는 그 환자들 먹는 거 말이냐? 네, 소화가 어려워서. 아니, 그 맛도 없는 걸 왜 먹어? 그냥 죽 해다 줘, 죽. 소고기 있으면 좀 잘게 넣어서 해주고. 어머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며 소고기 죽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죽을 만들어 드렸는데 어머님이 간을 하나도 안 했다며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날 받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금간 하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느냔 말이야. 간장이랑 참기름 좀 떠다 오너라. 아프시다던 어머님이 호랑이처럼 드생 기운으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놀랐고 남편과 애들도 놀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참다 묻더군요. 엄마, 아프다고 해서 모셨는데 내가 보기엔 엄마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 내일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 뭐? 병원? 너 내 말 못 믿겠다는 거냐? 나 3개월도 못 산대도. 형, 너무한다. 그럼 얼굴에 죽을 사자라도 써놔야 시한부 선고받은 거 믿을 거야? 엄마 이거 다 부으신 거야. 제대로 드시질 못해서. 우리 너무 돈이 없어서 소고기 몇 년 만에 먹는 거라고.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억울한 듯 말했고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속았구나 하고요. 그 뻔뻔한 모자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기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부터 가보재도 힘이 없어 현관 밖으로 3발자국도 못 나가겠다며 들어 누우시더니 냉장고 뒤질 땐 왜 그리 힘이 넘쳐나는지. TV도 엄청 크게 틀어놓으며 깔깔거리며 웃고 노래자랑 같은 거 틀어놓으면서 목청껏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하나도 안 아파 보였어요. 남편이 결국 나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가서 평생을 힘들게 살았고 증오하며 살았는데 살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얘기 듣고 동정심에 모셔온 거라고. 아프지 않았으면 모셔올 생각도 안 했고 연락조차 안 했을 거라며 이렇게 멀쩡할 거면 그냥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뻔뻔한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하시더군요. 왜? 내가 네 아빠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큰아들 내에서 효도 좀 받다 죽을라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보기 싫으면 네 아빠처럼 어서 나를 하늘로 보내버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버린 아들한테 할 말이에요? 너도 내가 네 아빠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야? 어머니,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그때 어머니가 창문 열고 보일러도 껐죠? 내가 아빠 잠들기 전까지 아빠 살펴봐 드리고 나왔어요, 분명히. 그리고 엄마는 그날 새벽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아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네 아빠 죽였어. 돈은 안 벌고 내내 빈둥거리며 누워만 있는 게 눈꼴 시려워서 보험금이라도 빨리 내놓고 가라고 내가 그랬다. 네 동생도 봤어. 그런데 지 엄마 보호해준다고 지금까지 뻥끗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착하니? 내가 싹수 딱 보고 네 동생만 데리고 나온 거지. 너는 애초부터 애미인 나를 벌레 보듯이 했어. 엄마가 쌀집 아저씨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바람나서 자식들이 오늘 한 끼나 제대로 먹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엄마를 어떻게 엄마 취급해요? 네 동생은 나 엄마 취급 잘만 해주더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외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처참한 심정의 남편이 그 길로 고향 동생들에게 수소문해 도련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도련님이랑 시어머니는 사기 전과도 있던 모자 사기단이었다더군요. 가정사가 워낙 좋지 않은 남편이라 고향 동생들이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련님이 형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을 때 다들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는 한 동생이 그냥 알려주게 된 거라나.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어렵게 들어온 저희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나가라고 억지로 밀어도 되려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자기들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더군요. 저희가 들어오라고 연락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렇게 무력을 써서 내보내면 저희들 처벌 대상이라며 말은 어찌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던지요. 사기꾼들이라 다르긴 다르더군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그 앞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매일같이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이라서 더 신중해야 했어요. 가뜩이나 괄괄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했었거든요. 몸 아프신 할머니 모셔온다고 하니 간호해드릴 생각이었던 착한 애들인데 말이죠. 그 와중에 시동생이 이러덥디다. 형수, 반지 같은 거 하나 없수? 뭐라고요? 반지요? 왜요? 아니, 내가 반년 정도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이제 슬슬 결혼이나 할까 해서. 그런데 내가 돈은 없고 혹시 갖고 있는 반지 있으면 좀 빌려줘 봐요. 프로포즈만 잠깐 하고 돌려드릴게. 뭐라고요? 남의 반지를 빌려서 프로포즈를 한다고요? 제정신이세요? 왜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여자한테 큰 돈 쓸 필요 없대요. 형수한테 하나 빌려서 청혼하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프로포즈는 해야지 넘어오니까 예물 반지 같은 거 하나 있음 좀 빌려주오. 쓰고 바로 갖다 줄 테니.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랬다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안 그래도 시어머니 모셔오고 나서 저희 기중품은 모두 외부로 빼서 보관비 내고 맡겼거든요. 나가기 전까지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거 알고 저러나 싶었죠. 자기들도 나름대로 저희 등쳐먹으려고 머리 꽤나 쓰는 것 같았어요. 사실 여러분, 저희도 생각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완전히 쫓아내고 다신 근처도 못 오게 하는 방법이요. 그 방법을 위해 남편이 한동안 잠도 못 자고 변호사들과 상담했었고요. 경찰서 법원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 거렸어요. 마침내 남편이 경찰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본인이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밝힐 때 제가 다 녹화하고 있었어요. 처음 저희 집 왔을 때부터 이상한 거 눈치챘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 대면할 때마다 꼭 동영상 녹화를 켜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자백한 게 다 녹음이 되었어요. 그때 홧김에 저희 남편 약 올린답시고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침 살인 공소시효도 25년으로 늘어났게 됐고 남편이 경찰서와 법원에 끊임없이 간청하여 제 수사권을 따오게 된 거죠. 시모는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을 살해했다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동생 역시 당신은 어려서 미성년자였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점과 그동안 수많은 여자들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했던 점이 드러나 시모와 시동생은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전과가 많았고 마침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시모와 도련님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증거를 앞다투어 제출해 가중처벌되어 시모와 도련님은 각각 19년, 12년씩 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저는 도련님 여자친구를 수소문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너무나 순진한 그 아가씨는 정말 몰랐다며 펑펑 울더군요. 제 손을 잡아주며 자기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남자 보는 눈이 없는 본인 탓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워낙 처리할 일들도 많고 여유가 없어 더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돌아섰네요. 그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려요. 혹시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인 줄 다 알겠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다른 누군가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많이 늦었지만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남자 보는 눈이 없는 본인 탓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도 평생을 그 말씀하시며 자책하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엄마 탓 아니라고 더 안아주지 못했던 게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 본인 탓이 아니라 그 나쁜 놈이 작정하고 속인 거니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갔고요. 혹시라도 몇 년 뒤 형을 다 살고 나올 시모와 시동생이 서류상으로 저희 개인정보를 절대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해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은 충격에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가족으로 인한 상처는 가족으로 치유한다고 저희 애들과 부대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치유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